안녕하세요. 봄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꽃이나 따뜻한 봄바람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미세먼지나 황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첫사랑이나 설렘 등과 같은 일들을 떠올리는 낭만적인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이 중 저는 봄 하면 가장 먼저 새내기, 대학생, 졸업생 등을 떠올리는 20대 청춘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청춘을 보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외라고 해야 할까요? 반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에게 봄은 무척이나 잔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이라고 하면 따뜻함이 완연하지만 제 인생은 늘 겨울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햇살, 새싹, 설렘, 웃음소리, 새로운 시작 등등. 제 인생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았거든요. 살아있던 것들도 추위에 버티지 못해 생명을 잃을 만큼 제 삶은 늘 춥고 시리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쯤 돌아가셨어요. 사실 3살쯤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것이었죠. 너무 어릴 때라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기대거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다른 친척이나 외가 식구도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렵게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분은 결혼하시고 꽤 늦은 나이에 저를 임신하셨는데 그래서 무척 소중한 자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다가 그대로 입원하신 후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시기 1년여 전부터는 생계 활동도 전혀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두 분은 동네에서 쌀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시게 되었죠. 쌀도 팔고 떡도 뽑아서 팔고 가게는 동네가 조금 외진 곳이었기에 그런지 매출은 그럭저럭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혼자서 거동이 힘들게 되면서 어머니는 가게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식사도 화장실도 혼자 제대로 갈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틈나는 대로 가게를 돌보고 아버지를 간병하고 집에서는 저를 돌보시고 하루 24시간을 1분도 허투루 쓰는 순간이 없이 빠듯하게 사셨어요. 자영업은 특히나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는 만큼이 매출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아프시게 되면서 집안 형편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해가며 일에 매진할 수는 없었기에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게다가 입원하는 동안의 병원비도 나날이 불어났고요. 그렇게라도 아버지께서 병을 털고 일어나 다시 건강해지셨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깟 병원비는 사실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어떻게든 결국은 건강을 되찾아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게도 다시 열심히 꾸려가셨다면 말이에요. 그랬다면 저도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았고 어머니도 남편 없이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공부는 짧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글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랑 만나시게 된 이유도 같은 책을 좋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주 시를 읽어주곤 하셨어요. 가끔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던 시를 다시 읽어볼 때면 아버지가 늘 챙겨주시던 갓 뽑은 가래떡의 따뜻한 느낌과 쫄깃한 식감, 어머니가 함께 주시던 꿀의 달콤함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읽을 책은 늘 집안에 사두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도 어머니는 제가 읽을 책은 어떻게든 중고로라도 구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 문학, 공부와도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하던 저는 학력이 짧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과외, 학원 등 하나 없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 덕에 항상 수재, 영재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이름 앞에는 늘 공부 잘하는 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동네에서도 지나갈 때면 그 똘똘한 애라고 하며 아는 체를 하셨죠.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든 어머니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아들이 늘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제가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부모 사랑도 부족하게 주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는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정말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뿐이지. 얼굴 생김새나 목소리 같은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고 딱 떠오르는 기억이나 추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억이 온전한 순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이 전부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거나 힘들고 괴로운 점은 없었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늘 무겁게 얹히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쌓인 병원비를 정리하기 위해 쌀가게도 팔고 집도 정리하고 그나마 아는 지인분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셔서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릴 때라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일 늦은 밤까지 집에 혼자 있었던 건 기억나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주먹밥이나 볶음밥을 점심부터 저녁까지 눈 떠 있는 동안 먹고 해가 다지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든 어머니를 보려고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참다가 때로는 잠들고 때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집에 온 어머니를 나지막이 불렀죠. 제가 살며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몸을 이끌어 제 머리맡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항상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하며 잠이 들 때까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했죠. 어머니께서는 조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급여는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는데 대신 일의 강도가 엄청 강했죠.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일하고부터는 점점 얼굴빛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몇 번이나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주변에서 가장 급여가 센 곳이라며 조금만 더 모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다고 하셨죠. 매일같이 힘들어서 곧 쓰러지실 것 같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지만 자식 생각을 하며 이 악물고 버티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던 단칸방에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그런 집에 저를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끼시면서 돈을 모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던 것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직접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사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마냥 신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방이 생겼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집안에 화장실이 생겼다는 거였죠. 그 전에 집에 살 때는 저녁이 되면 밖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참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화장실이 생기다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버텨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했어요. 힘든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거나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늘 행실도 바르게 하고 챙겨주시는 용돈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용돈을 모아 어머니 생신 선물을 챙기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 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하게 높은 곳을 왔다 갔다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모도 쓰고 있기는 했지만 위험하다고 느끼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은 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걸까 존경스럽기도 했죠. 처음에는 일을 빨리 적응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내가 돈 좀 벌겠다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들도 어느새 적응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레벨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만 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빠질 수도 없으니 학교 수업이 없는 날 주말에 주로 일했어요. 대신 방학에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죄송해서이기도 했고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저에게는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등록금을 찾아보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숫자 뒤에 0이 몇 개나 붙어 있는 건지 다시 세어보고 세어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국립, 시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꼭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원하는 학교 중 하나는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래서 모으기 시작하면 그래도 1학년 등록금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입학금과 등록금이 있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든 학교 다니면서 또 일을 해서 메꾸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입학할 수 있는 돈이라도 마련해보지 싶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모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면서도 성적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고 과외하고 주말이면 친구들끼리 시내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학생다운 삶을 사는 게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중에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며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일하던 곳 근처에는 꽤 유명한 국밥집이 있었어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평소 외식은 잘 하지 않았지만 1년에 한 번 딱 하루 제 생일에는 그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뜨끈한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데다가 밑반찬까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먹는 제 유일한 외식인 국밥이 힘든 매일 중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감칠맛이 돌면서 고기가 부드러울 수 있을까? 항상 감탄하면서 먹었죠. 젊은 친구가 생일에 국밥이라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워낙 집 근처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 거기 식당에서는 어릴 때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났거든요. 항상 일하시느라 바빠서 어머니께서는 주먹밥이나 볶음밥 같이 간단한 음식을 주로 만들어 두셨지만 제 생일에는 고기를 듬뿍 넣은 국을 끓여 주셨었어요. 음식점 자체도 정말 맛있고 제 어릴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가게라 고작 1년에 한 번이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도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성적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모든 게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욕심이 컸던 건지 많은 것을 바란 건지 고등학교 2학년을 얼마 남겨두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이야기에 저도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한다고 며칠 입원을 권하셨어요. 어머니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검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자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고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빈혈의 한 종류를 진단받으셨어요. 치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생활 중에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된 상태라 출혈까지 있다고 하여 급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게 일어나서 그렇게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저인데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어린 아들까지 있는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고 당황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당장 의식을 잃거나 하셨던 것은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차분히 알려주셨죠. 어머니는 처음에 빈혈이면 집에 가서 우유만 조금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입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며칠 쉬면 금방 낫는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그냥 놔두면 더 큰 병이 생겨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일도 계속해야 한다고 절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하고 말려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와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과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지만 보장 범위 등의 문제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생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연세가 있으셔서 세포 이식도 쉽지 않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치료가 잘 됐다면 일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오래도록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통원 치료 기간에도 작은 상처도 주의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장에 나간다고 하시는 건 제가 반대했죠. 혹시나 거기서 다치게 되면 그동안 했던 치료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고아라고, 그건 싫다고 우기고 우겨서 어머니를 쉬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도 빨리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자주 기력이 없으시고 어지럼증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저희 모자를 두고도 잘만 흘러갔어요. 수능 시험을 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당장 입학금을 낼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졸업 후에는 거의 매일을 현장에서 근무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더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치료받고 나면 나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아두고 저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군대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 최대한 아껴서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 대학에 도전해볼 희망으로 남는 시간에는 항상 공부하였습니다. 주변 애들 말로는 저는 참 재미없이 사는 놈이었지만 그래도 점차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역하고서는 풀타임으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저의 생일에 저는 어김없이 매년 생일에 가던 국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를 스스로 하고 촛불을 불어 끄는 대신 밥을 말아 열심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옆자리에 한 어린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세어보시더니 메뉴판과 가지고 있는 돈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고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손주 앞에 뜨거운 국밥의 국물을 호호 불어 떠먹여 주시며 자신은 계속 반찬과 물만 드셨어요. 손주가 맛있다며 행복하게 웃자 할머니께서는 네가 맛있게 잘 먹으면 자신은 그걸로 됐다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렵게 살며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던 제 어린 시절과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당장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아픈 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 저는 카운터의 사장님에게 그분들 식사까지 계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밥을 한 그릇 더 계산해 할머니께서도 드실 수 있게 부탁드렸어요. 그 후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공부도 놓치지 않았고요. 그동안 공부는 꾸준히 해온 덕분인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잘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여전히 자주 피로감을 느끼시고 며칠을 누워만 계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해 통원 치료와 관리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가끔 몸이 괜찮으실 때면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실을 받아 뜨개질로 수세미나 컵받침 같은 걸 떠서 가져다 드리고 돈을 버시기도 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1학기 등록금을 겨우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수능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고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등록금이 마련된 상태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기분은 처음 대학을 합격했을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합격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높은 제 점수를 봐도 한숨만 나오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동안 내가 노력한 순간들을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하며 더없이 기뻤습니다. 어머니에게 대학 합격 사실을 알리자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혼자 고생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잠깐 눈물을 흘리기는 하셨지만요. 저는 그 이야기에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원래 더 고생한 끝에 오늘 결과가 더욱 값지고 소중한 거라고. 그동안 저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미리 사회 경험도 하고 삶을 살며 배울 점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입학 전까지 열심히 현장을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을 갈 때 가끔 너무 힘들고 슬프기도 했는데, 대학 합격 글자를 보고 나니 아무리 무거운 짐들도 무게를 잊을 만큼 가볍게 느껴졌어요.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제 생일을 맞아 늘 가던 국밥집을 향했어요. 다시 찾은 국밥집에서 오늘은 오랜만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매년 음식을 맛있게 먹기는 했어도 제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가게를 둘러보는 일은 처음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1년에 한 번이면 꽤 가끔 오는 편인데도 가게는 늘 한결같았어요. 맛도 가격도 늘 같고 시간이 흘러도 허름하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하시는지 늘 깨끗하고 말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혼자서 속으로 생일 축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가게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저에게 지난번 할머니와 손주의 밥값을 내준 거에 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밥값을 내준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들이었냐고 물으시길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날 처음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밥값을 대신 내주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면서 메뉴판을 계속 확인하시고 망설이시면서 주머니에 동전까지 꺼내어 국밥을 한 그릇만 시키는 것을 보고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 제가 대신 내어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사장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나이도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정말 기특하다고 하시더군요. 작업복을 보니 근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쓰다니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라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젊은 친구가 너무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자신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되면 가족들을 모시고 방문하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꼭 식사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저는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어머니께 며칠 전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국밥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상처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괜히 사람들 사이에서 감기만 옮아도 위험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위해서 철저히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손가락 끝까지 보호해줄 장갑을 끼고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소독약과 살균 비누를 챙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무장을 시켜드리고 큰 마음 먹고 외출하였습니다. 어머니랑 밖에서 외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오랜만에 외출이자 외식이라 그런지 저도 어머니도 잔뜩 들떠서 괜히 설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당까지 가는 동안 모든 걸음을 최대한 조심하며 방문했습니다. 한참 만에 식당에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 저희는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반가워하며 달려오시는 사장님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주방에서 뛰어나오신 사장님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하여서 실례일 수 있지만 꼭 저희 가게에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어머니께서는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내심 기쁜 듯한 얼굴로 연신 웃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도중 자꾸 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신가? 혹시 저희 어머니 차림새가 신경이 쓰이셔서 그러신가 싶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식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후 다시 사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질문인지 여쭤보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가 살던 동네 이름을 말씀하시며 예전에 그곳에 산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표정이 한층 밝아지시더니 혹시 그럼 그때 옆집에 젊은 부부와 살던 아이가 기억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무엇인가 떠오른 듯 놀란 얼굴로 사장님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며 인사를 나누셨어요. 저는 가운데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죠. 사장님은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부엌으로 가셔서 과일을 몇 조각 잘라 자리로 가져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장님께서 저희 옆집에 살았더라고요. 그분도 그때 초등학생쯤으로 꽤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평소에도 잘 챙겨주셨었기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막 자리에서 걷고 아장아장 뛰어다니던 제 모습도 기억난다고 했어요. 워낙 아기라서 저만 봤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더 일찍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나 반가워하신 데에는 두 분 사이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던 터라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사장님이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초등학생이면 그래도 아직 한창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께서는 매일 일을 하느라 바쁘셔서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늘 혼자 지내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매번 살뜰하게 들여다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간식 같은 게 있으면 꼭 그분 몫까지 챙겨서 옆집에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반찬이나 음식을 하면 꼭 가져다 주셨다고요. 덕분에 집에서 혼자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할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들 챙기듯이 너무 잘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고마운 일은 또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다고 해요. 학교가 끝난 후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가족들이 우산을 챙겨 마중을 왔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쁜 사장님은 아무도 데리러 올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칠 생각이 없어 보여 집까지 빨리 가서 물길을 닦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달려 집에 도착하셨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은 데다가 심하게 뛰어온 탓인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셨다고 해요. 날씨도 추운데 비까지 맞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니 열까지 나기 시작했고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본인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온몸이 너무 춥고 시리던 것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 희미하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던 게 기억나고 그 뒤로 깨어났더니 병원이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학교 마칠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혹시 집에 왔나 싶어 옆집에 가보신 어머니께서 쓰러진 사장님을 발견하셨던 거였어요. 어머니도 그때를 떠올리시며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직 집에 오지 않았으면 우산이라도 가져다 줘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옆집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가보셨더니 열이 펄펄 끓는 사장님이 쓰러져 있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 어린아이가 추운 날 비를 잔뜩 맞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문을 열고 쓰러진 모습을 봤을 때 큰일 났다 싶어
다른 건 생각도 안 나고 그대로 아이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나 다행히도 열이 더 끓기 전에 어머니께서 발견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해열제를 맞으며 열을 내릴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열이 치명적인데 그 상태로 방치됐으면 열이 너무 올라 큰일 날 뻔했다고, 일찍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오셔서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로 연락하니 마침 담임 선생님께서 당직 근무로 아직 퇴근 전이셔서 사장님 부모님께 병원에 있다고 알려달라고 연락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에 너무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동안 챙겨주신 것도 늘 감사했는데 아들이 큰일 나기 전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부모님께서도 돈보다 아이가 우선인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육아하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는 그때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항상 마음 한쪽에 기억해 두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는 그동안 밀린 근황을 이야기 나눴고, 어머니께서 아파서 치료 중이신 이야기와 그로 인해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막노동 일을 계속하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분의 눈이 반짝하고 빛나더라고요. 그때 저를 챙겨주신 마음처럼 저도 늘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돈을 벌어서 음식점을 차리게 된 것도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늘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던 아주머니의 마음처럼 저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그 동네도 아니고 전혀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은혜를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그렇게 큰 금액은 필요 없다고 손을 저어가며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무척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병원에 데려가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되어 열이 펄펄 끓다가 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추위에 떨다가 크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신 덕분이에요. 또 그날뿐만 아니라 부모님 없이 혼자 있던 저를 늘 살뜰하게 챙겨주셨던 것도 아주머니입니다. 아드님도 어려서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남편분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머니는 어린 저를 혼자 있어 안타깝고 가엾다며 챙겨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머니는 다른 아이를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때 아주머니보다도 돈도 더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한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저랑 어머니는 너무도 강경하게 말하는 사장님의 기세에 눌려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대학교에 전화해서라도 몰래 제 등록금을 내어줄 거라며 부디 받아달라고 계속 조르셨어요. 저희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졸업 후 돈을 벌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등록금은 다 갚겠다고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부라도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가진 게 많아서 필요가 없고 대신 그 돈이 생기면 그때 할머니와 손주에게 국밥을 대신 사주었을 때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 돈을 벌게 되면 돈을 갚는 대신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오느라 다른 새내기들보다는 훨씬 늦은 나이였지만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바랬던 대학 생활인 만큼 저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덕분에 매 학기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장학금으로는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부담했고 일부는 꾸준히 저축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재생불량성 빈혈치료 전문가분이라고 하셔서 옮기게 되셨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꿔서인지 이전보다 안색도 훨씬 좋아졌어요. 병원 가는 날이면 사장님께서 직접 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실 만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치료는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챙겨주시는 분이 생겨서 저 역시 안심하고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시간은 흘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임용고시를 한 번 실패하고 2번 만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20대 청춘의 막바지에 마침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임용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도 있겠지만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이 더욱 컸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마련해 주시고 틈틈이 용돈도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치료받으실 동안 사장님과 그 아내분께서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공부를 위해 제 시간을 더 쓸 수 있었고요. 아마 그분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등록금이 부족해 몇 번이나 휴학하느라 졸업을 미루었을지도 모르고 돈을 벌어야 해서 졸업을 아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머니의 치료도 해당 분야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만큼 차도가 있었을지도 알 수 없고요.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장님 덕분이었어요. 물론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이유는 어머니께서 애정이 어리게 그분의 어린 시절을 챙겨주신 덕분이기도 하죠. 졸업하고 이제 선생님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벌써 첫 월급은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 중인데요. 어디에 기부하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도 졸업하고 꿈꾸던 장래 희망도 이루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그럭저럭 좋은 편이에요.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 그동안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돈 버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원하던 대학은 한번 포기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병상에 누우시며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나니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제 꿈도 이루고 어머니 건강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꿈까지 생겼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꿈 말이죠. 누군가는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면 너무 작은 일에 만족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만날 저희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분이 따뜻한 밥 한 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기쁨을 학생들에게도 꼭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